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5장을 이어서 공부를 할게요. 5.3절부터 공부를 합니다. 5.3절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텐서플로우를 가지고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볼 거예요. 우리 앞에서 이제 그 4장까지는 SQL 런을 가지고 그 기계학습을 구현을 했는데, 이 SQL 런은 딥러닝 구현이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제공도 안 해주고요. 기본적으로 SQL 런은 예전의 기계학습 모델들을 위해서 구현이 됐기 때문에 설계 자체가 그 딥러닝에 적합하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딥러닝으로 확장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딥러닝을 제공을 않고요. 그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라는 새로운 어떤 라이브러리들이 그 딥러닝에 맞게 설계가 돼서 제공이 되는데, 이 책은 이제 텐서플로우를 사용할 거고, 5.3절에서 텐서플로우로 갈아타는 그런 연습을 할 겁니다. 먼저 SQL 런이 표현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전에 그 해왔던 방식인데, 데이터를 읽어오고 그 다음에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로 그 분할을 하고, 실제로 MLP 클래시파이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MLP라는 객체를 생성을 하고, 이때 보면 히든 레이어 사이즈를 100 이렇게 뒀죠. 그러니까 그 히든 레이어가 딱 하나고, 히든 레이어의 노드 개수가 100인 그런 구조의 신경망을 만드는 거고, 뭐 러닝 레이트라든지 배치 사이즈, 맥스 이터, 솔버 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피트 함수로 그 학습을 하고 뭐 이런 방식이었죠. 근데 SQL 런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히든 레이어 사이즈스 해가지고 신경망 구조를 지정하는 방식에 그 은닉층을 두는 거, 그 다음 은닉층의 노드를 설정하는 거,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5장에서는 뭐 비슷하게 이제 그 풀리 커넥티드 그런 층만 쌓는데, 6장으로 가면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도 해야 되지. 그다음 8장에 가면 그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9장에 가면 강화학습도 해야 되고. 그래서 SQL 런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자, 텐서플로우로 퍼셉트론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하는데, 우리 가장 간단하게 퍼셉트론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자는 거예요. 보면 텐서플로우 STF에서 이제 그 텐서플로우를 임포트를 하고요. 이게 이제 오화 데이터, 간단한 오화 데이터 가지고 해보는데, 이 오화 데이터는 잠깐만요. 사장을 띄워놨는데, 우리의 사장에서 오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이제 4개의 샘플을 갖는 정말 원시적인 아주 작은 데이터였죠. 그리고 요 4개의 샘플을 인식하는 퍼셉트론이 마이너스 0.0511이라는 가중치 값을 갖는 가지고 우리가 해봤었어요. 이걸 그대로 그 구현을 해보면 00, 01, 10, 1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레이블이 마이너스 1, 111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고요. 그 tf 베어레블 해가지고 그 가중치를 지정을 합니다. 11, 그 다음에 tf 베어레블 해가지고 마이너스 0.5에서 w는 가중치고 b는 이제 바이어스의 가중치죠. 그래서 마이너스 0.5, 11을 지정을 하고, 여기 보면 매트 머리 있는데 x, y를 곱하고 거기에다가 b를 더하고, 이게 이제 퍼셉트론의 수식이었죠. 그 다음에 sign이라는 함수를 적용하고, 이 sign이라는 함수는 그 스텝 펑션을 보면 돼요. 그래서 그 플러스면 플러스 사인이면 1, 그 마이너스 사인이면 마이너스 부으면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바꿔주는 거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5가 출력이 되고, 이제 5를 출력을 해보 5가 이제 그 저장이 되고, 5를 출력을 해보면 마이너스 1, 1, 1, 1,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를 보면 퍼셉트론의 수식을 여기서 매트멀, 그다음에 애드 이런 걸로 수식을 직접 내가 코딩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프로그램 5-4는 이미 학습이 된 퍼셉트론, 즉 마이너스 0.5, 11이라는 가중치 값이 정해진 걸 가지고 인식을 해보는 거고요. 실제로 학습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이너스 0.5, 11이라는 가중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지정을 하고 이제 TF 베리애블 해가지고 아까처럼 11 마이너스 0.5를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랜덤 넘버로 세팅을 하죠. 랜덤.유니폼 하고 바이어스는 이제 0으로 초기화했네요.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SGD를 사용을 한다. 러닝 레이트 주고 그 다음에 전방 계산을 하는 수식 forward라는 함수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로스 펑션은 y가 레이블이고 출력도 값이 5잖아요. 그 두 개를 빼서 제곱을 하고 그리고 이제 26번 행에서 28번 행까지 500번 반복을 하면서 500세대를 반복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옵트 좀 미니바이즈 해가지고 옵트가 아까 SGD 요구했었죠. 그래서 로스 펑션을 줄여나가는 거죠. 반복을 하면서. 그리고 100세대마다 28번 라인에서 출력을 하고. 학습을 마치면 포워드 함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출력값을 출력을 해보고 그렇게 되죠. 이제 학습 과정을 가지고 하면 마이너스 0.81, 0.88 이렇게 되니까 제대로 맞춘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스텝 펑션을 적용을 하면 마이너스 1, 1, 1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맞춘 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보면 이거 텐서플로우 어렵구나. 왜 그러냐면 옵티마이저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야 되고 12번 라인에서 포워드에서 신경만 계산하는 어떤 수식도 다 여러분이 코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렇게 수식으로 써가지고 해야 되고 아주 복잡하죠. 맞아요.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숄레라는 분이 이거 텐서플로우를 좀 더 쉽게 코딩할 수 이렇게 할 수 없을까 이렇게 이제 발상을 하고 만들었어요. 만든 라이브러리가 바로 케라스예요. 케라스는 텐서플로우 위에서 돕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훨씬 쉬운 함수들, 즉 API들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 케라스로 프로그래밍을 해요. 전 세계 개발자들도 케라스로 대부분 해요. 케라스는 아까 본 그런 부담을 덜기 위해서 탄생을 했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추상화 수준을 높이는 거거든요. 즉 이런 디테일들을 이런 디테일들을 프로그래머한테 감추는 거죠. 그리고 함수 하나 또는 두 개를 호출을 하면 그 함수가 내부에서 그 일을 해주는 거죠. 프로그래머는 그 함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매개 변수를 뭘 줘야 이 함수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는지 그런 거에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예요. 추상화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케라스는 이런 방식이에요. 모델.add 하고 댄스라는 층을 쌓아라. 그리고 이제 노드 개수 주고 활성함수 주고 뭐 이런 식 방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 keras.io가 이제 공식 사이트인데 거기 가보면 being able to go from idea to result with the least possible delay is key to doing good research. 아이디어가 있으면 딜레이를 최소한
그 아이들 구해놓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을 최소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연구, 리서치를 하는데 핵심이다, 키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Keras is an API designed for human beings, not machine. 케라스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설계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 추상화 레벨을 하나 높여서 프로그래머를 편하게 해줬다. 그 말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자, 케라스로 퍼셉트론 프로그램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케라스로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모델스 클래스하고 레이어스 클래스, 옵티마이저 클래스를 보통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해야 되고, 모델은 크게 두 가지를 제공을 하는데 시퀀셜하고 펑셔널 API. 당분간은 시퀀셜만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델 클래스에서 시퀀셜만 읽어오면 되는구나, 당분간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실제로 펑셔널 API는 그 특별한 경우 빼고는 잘 안 써요. 지금 우리 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0장에 가면 이제 생성 모델을 하는데 뭐 거기에 쓴다. 거기는 시퀀셜만 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펑셔널 API를 써야 되죠. 이제 그런 특수한 경우만 그 펑셔널 API를 쓰고 대부분 시퀀셜 쓰니까 일단 여러분은 그냥 시퀀셜 이렇게 알으면 돼요. 그냥 시퀀셜은 층을 그냥 계속 시퀀셜하게 순차적으로 쌓아가는 거예요. 펑셔널 API는 쌓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두 개로 이렇게 분할이 됐다가 다시 이제 뒤쪽에 가서 다시 머지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보통 펑셔널 API를 쓰고요. 레이어스 클래스는 다양한 종류의 층을 제공하는데 일단 지금 우리가 그 4장, 5장에서 지금 사용하는 것은 두 개의 인접한 층이 완전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아까 우리 보면 사장의 다층 퍼셉트론이에요. 이게 이제 다층 퍼셉트론 일반적인 구조인데 입력층하고 은닉층 사이가 완전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노드 간에 그 연결 관계가 있죠. 그다음 은닉층하고 출력층 사이에도 모든 노드 사이에 그 엣지가 다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댄스층이라고 보통 부르고 이걸 이제 fully connected layer 이렇게 불러요. fully connected layer. 완전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모든 노드 간에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fully connected 돼 있다고 그러고 줄여서 FC 층이라고도 부르고 텐서플로우에서는 이것을 FC층이라고 안 부르고 댄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이제 댄스층만 쓸 거예요. 즉 신경망 구조에서 보면 fully connected FC 구조의 층만 사용을 할 거고요. 우리가 이제 6장에 가면 컨브라는 층, 그다음 풀이라는 층, 뭐 다채롭게 이제 그 층들이 나와요. 옵티마이저는 가장 보편적인 스탠다드가 이제 SGD입니다.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우리가 이제 4장에서 배웠던.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발전된 뭐 아담이라든지 RMS 프랍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제공이 돼요. 자, 프로그램 6-5-6을 보면 시퀀셜을 불러왔고요. tensorflow.keras.models에서 시퀀셜을 불러왔고 그 다음 tensorflow.keras.layers라는 클래스에서 댄스층을 불러왔고 tensorflow.keras.optimize에서 SGD, optimize를 불러왔고 그랬죠. 자, 여러분 여기를 잘 보면 tensorflow.keras, tensorflow 밑에 이제 keras가 있는 거예요. tensorflow라는 클래스 밑에 keras라는 클래스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 텐서플로우하고 케라스가 한 몸이 됐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텐서플로우가 버전 2.0이나 2.1 뭐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2.3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버전 1.0에서는 텐서플로우 케라스가 한 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게 아니라 from 텐서플로우에서 필요한 걸 이제 여러분이 불러오고 from 케라스에서 케라스에 필요한 걸 불러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TensorFlow keras models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사용을 합니다. 자, 오화 데이터를 전체로 만들고 그 인풋 중에 그 노드가 2개라는 거, 그다음 출력 층에 노드가 1개라는 거, 이제 구조에 관련된 이제 변수를 생성을 하고 쉬워요. 시퀀셜 이렇게 해가지고 모델을 하나 생성을 하면 돼요. 시퀀셜 모델 하나 생성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퍼셉트론이라는 객체 이름 퍼셉트론이라고 했네요. 그리고 퍼셉트론 add 해가지고 진짜 퍼셉트론이라는 시퀀셜 모델이 비어 있겠죠. 비어 있는 모델 하나 12행에서 만들어졌고 거기에다가 층을 하나 add해라. 근데 댄스 층을 add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탄h로 하고 그 다음에 커널 이니셜라이저 그다음 그 초기 값은 랜덤 유니폼으로 해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거하고 인풋 쉐입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인풋 쉐입은 그 입력층의 그 피처의 개수, 즉 노드의 개수예요. 그래서 이제 n 인풋 2개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유닛은 인풋층 그 다음 층. 퍼셉트로는 그 다음 층이 이제 출력층이겠죠. 출력층. 그래서 n 아웃풋. 여기는 2개, 여기는 1개 이렇게 줬죠. 이렇게 하면 이제 모델이 구조가 다 설계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댄스층을 사용하는 그 규칙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인풋 쉐입은 그 왼쪽에 있는 층, 입력값을 주는 층이에요. 거기에 노드 개수를 이렇게 지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유닛은 그 다음 층이에요. 지금 이제 퍼셉트로는 그 오화 데이터를 인식하는 것은 인풋은 2개고 출력이 하나니까 이렇게 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Q개의 노드를 갖는 왼쪽에 있는 층, 그 다음에 P개의 노드를 갖는 층이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인풋 쉐입은 Q가 되고 유닛은 P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코딩을 하면 돼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그 모델 객체를 만들고 층을 하나 댄스층이라는 걸 하나 애들을 통해서 쌓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컴파일 이게 이제 그 학습을 어떤 식으로 할지를 지정을 하는 건데 로스 펑션은 민 스퀘어 에러를 써라. 뭐 이거 말고도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에 나와요. 지금 이제 MSA 표준적인 걸 쓰고 옵티마이저는 그 SGD를 써라. SGD. SGD는 아까 여기서 이제 불러왔었죠. SGD를 불러왔었죠. SGD를 써라. 그 다음 러닝 레이트 0.1로 해라. 그 다음 매트릭 학습을 할 때 그 MSE를 기준으로 줄여 나가라.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fit 함수를 해가지고 풀련 데이터 x, y를 주고 이거죠. 풀련 데이터 이걸 주고 에폭을 세대를 500번 반복해라. 버보스는 2로 해라. 그러니까 그 학습하는 도중에 그 2라는 옵션으로 그 학습 도중에 발생하는 정보를 출력해라 말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델 객체를 생성하고 층을 쌓아가지고 그 모델을 완성을 하고 구조를 완성을 하고 컴파일 가지고 학습하는 그 방식을 규정을 하고 그 우리 sklearn에서 했던 것처럼 fit라는 함수를 가지고 실제 학습을 하고 학습을 마치면 predict를 가지고 예측을 해보고 자, x를 predict로 예측을 하고 이제 결과가 RES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니까 이거죠. 이렇게 됐어요. 마이너스 0.81, 0.88에서 여기에다 이제 그 계단 함수를 씌우면 우리가 봤던 사인이라든지 이런 함수를 쓰면 마이너스 1, 1, 1 이래가지고 4개를 제대로 맞추죠. 이거 이제 학습하는 과정을 이제 보여줬던 거고요. 학습하는 과정.
다시 한번 설명하면 우리 필요한 시퀀셜 모델을 쓰겠다, 댄스라는 레이어를 쓰겠다, SGD라는 옵티마이저를 쓰겠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실행해서 그 다음에 그 신경막 구조에 대한 변수들을 설정을 한 다음에 12행에서 모델 객체를 생성하고 시퀀셜이라는 모델 객체를 생성을 하고 add라는 함수를 통해서 댄스층을 쌓고 그래서 12, 13행에서 신경막 구조를 완성을 하고 15행에서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지정을 하고 16행에서 fit라는 함수를 가지고 실제 학습을 하고 학습이 끝나면 predict 함수를 써서 예측을 해보고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봤던 그 sklearn에서 했던 거하고 과정은 비슷해요. 단지 표현하는 방식이 여기 이제 12, 13행처럼 텐서플로우는 sklearn하고는 다르죠. 시퀀셜 가지고 모델 객체를 생성을 한 다음에 add라는 함수를 써서 댄스층을 쌓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 sklearn에 어떤 이제 컴파일이라는 함수가 있어서 여기에서 다양한 그 학습에 관련된 옵션들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 fit, predict는 마찬가지죠. sklearn하고 함수 이름이 똑같은데요. 자, 케라스하고 텐서플로우가 이제 한 몸이 됐는데 숄레라는 분이 이제 구글에 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글이 만든 텐서플로우로 자연스럽게 이제 합체가 됐다고 보면 되는데 예전에는 tensorflow.keras. 이게 아니라 from keras.models에서 import sequential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편입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from tensorflow keras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데 그러면 누가 누구를 그냥 흡수를 해버린 거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죠. 그러면 케라스가 그 텐서플로우한테 먹힌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케라스가 지가 약해졌다 또는 강해졌다 이렇게 보는데 그냥 뭐 편리해졌다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5.3절에서는 이제 텐서플로우 초기 프로그래밍을 퍼셉트론 가지고 했어요. 근데 우리 퍼셉트론 이제 쓸 일은 없죠. 그래서 이제 다층 퍼셉트론을 한번 확장을 해보자. 은닉층이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 지금 기억을 해야 될 게 이 책에서는 텐서플로우로 프로그래밍 한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하지 케라스로 프로그래밍 한다 이렇게 프로그래밍 그렇게 말은 안 해요. 앞으로는요. 여러분이 뭐 다른 사람 뭐 대화를 할 때는 나는 케라스로 프로그래밍을 뭐 배웠다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책은 케라스로 프로그래밍 한다 이렇게 않고 이 책은 텐서플로우로 프로그래밍 한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걸 여러분한테 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절에서는 이제 필기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엠리스트라는 거하고 그다음 엠리스트가 그 패션 이미지로 바뀐 이제 패션 엠리스트가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해볼 거예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프로그램 5-7인데 여러분이 이제 그 이 디자인 패턴을 또 잘 그 눈썰미 있게 잘 보여야 돼요. 프로그램 5-6과 아주 유사해요. 아까 퍼셉트론 했던 거. 약간 복잡해지는 거죠. 층이 늘어나니까. 자, 한번 봅시다.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읽어왔고 텐서플로우를 TF로 왔고 넘파이 읽어왔고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모델스, 레이어스, 옵티마이저에서 각각 시퀀셜, 댄스, 아담을 읽어왔고요. SGD가 아니라 아담을 여기서는 사용하기로 했네요. 아담이 훨씬 잘해요. SGD보다. 어떤 경우는 막 20, 30%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엠리스트 데이터를 이제 읽어오는 거예요.
로드 데이터 해가지고 엠리스트를 이제 읽어올 때 로드 데이터가 자동으로 분할을 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로 X트레인, Y트레인, 테스트 데이터로 X테스트, Y테스트를 구분을 해서 얘가 읽어줘요. 그래서 여기 6만자, 여기 이제 만자가 들어있고 X, Y, 즉 피처 벡터, 그다음 레이블 이런 식으로 그 4개의 그 객체를 넘겨주죠. 그 다음에 엠리스트는 그 2차원 구조를 갖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28개의 점이 있고 이쪽에 28개의 점이 있는 2차원 구조의 배열이에요. 2차원 구조의 배열을 우리가 다층 퍼셉트론에다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다층 퍼셉트론 인풋 레이어가 이렇게 쭉 일렬로 서 있기 때문에 reshape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2차원 구조의 28/28을 784개의 값을 갖는 1차원 구조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reshape 가지고 그 6만자, 샘플 6만자니까 6만, 784로 reshape를 하는 거죠. 원래는 28/28이 28/28의 그 맵이 6만자가 들어있으니까 6만 바이 28/28인데 그놈을 6만 바이 784로 reshape 하는 거예요. reshape는 그 이 책의 프록 A에 있는 그 넘파이에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X 테스트도 마찬가지고 reshape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0에서 그 화수 하나가 0에서 255 사이에 정수값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놈을 그 as 타입에서 이제 그 플롯 3이 그 4바이트를 쓰는, 즉 32비트를 쓰는 실수값으로 바꾸고 255로 나눠서 0에서 1 사이로 정교화를 하죠. 넥스 테스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레이블이 0, 1, 2, 3, 4, 9까지 이렇게 정수로 되어 있는데 그놈을 원핫 코드로 바꿔줘요. 그래서 원핫 코드로 바꿀 때는 utils라는 그 클래스 밑에 toCategorical이라는 함수가 그걸 대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ytrain을 그 10개의 그 이진 비트를 갖는 원핫 코드로 바꾸라는 거죠. 테스트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그 댄스라는 층이 요구하는 그 인풋 형태, 그 다음에 출력층이 요구하는 출력 형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데이터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공 같은 거 할 때도 그냥 나무 쪼가리 하나 있을 때 그 나무 쪼가리를 또 구멍 같은 데 이렇게 끼우려고 그러면 그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구멍 크기와 형태에 맞게 여러분 깎아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뭐 건축도 마찬가지고 목공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 이 신경망이 요구하는 형태대로 데이터를 변환을 해서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 reshape이라는 그 함수 as 타입에서 그 실수형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toCategorical이라는 함수를 써서 원화 코드로 바꾸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n 인풋에서 784,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게 이제 784개가 있는 셈이죠. 784개가 있는 셈이죠. 그 다음에 은닉층이 P개인데, 이제 출력층이 C개인데, C는 10개라는 건 모르게 쉽게 알 수가 있죠. 숫자가 10개니까. 그 다음에 P는 몇 개로 지정했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N 인풋은 784, 히든층은 1024, 그 다음에 출력층은 10개. 이렇게 이제 노드의 개수를 그 함수에다 지정을 하고, 자, 22, 23, 24행이 그 신경망 객체를 만들고 구조를 확정을 하는 거예요. 자, 시퀀셜 함수 또 출했네요. 그리고 MLP라는 객체를 만들었어요. 객체 이름은 MLP라고 그랬네요. 아까는 이제 퍼셉트론이었고 여기는 그 다층 퍼셉트론이니까 MLP라고 그랬네요. 그 다음 애드라는 함수를 써서 댄스층을 하나 하는데
인풋은 n 인풋, 인풋 쉐입은 n 인풋이고, n 인풋 784개죠. 그 다음에 유닛은 그 다음 오른쪽 층이죠. 지금 여기서는 히든 층이에요. 그래서 n 히든 1024로 했고, 그 다음에 타네치를 썼고, 랜덤 유니폼 쓰고, 바이어스는 지로를 쓰고, 그 다음 층을 하나 더 쌓아야 되죠. 은닉층에서 출력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또 애드라는 함수를 부르고, 또 댄스를 부르고, 여기에서는 인풋 쉐입이 생략이 됐어요. 인풋 쉐입이. 자, 여러분이 이 케라스가 뭐 이런 부분이 좋은데, 인풋층하고 은닉층 사이는 인풋층이 몇 개인지를 알려줄 수밖에 없죠.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풋 쉐입을 주었고, 그 다음 유닛을 주었고, 그 다음 층, 은닉층에서 출력층 같은 경우는 은닉층이 몇 개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바로 앞에서 쌓았던 이 유닛이 그 개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인풋 쉐입을 생략을 해도 되게 케라스를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댄스층을 댄스에서 여러 개를 쌓을 때는 맨 앞에 층만 인풋 쉐입을 주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유닛만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유닛 해가지고 n 아웃풋을 줬죠. 즉 우리 이제 그 인풋 히든 아웃풋 있을 때 이게 이제 인풋층의 개수, 이게 이제 은닉층의 개수, 이게 이제 아웃풋층의 노드 개수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도 타네치를 썼고 랜덤 유니폼으로 초기화를 했고 지로 가지고 초기화를 했고요. 그래서 22, 23, 24행은 신경망 구조를 확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컴파일이 나오겠죠. 컴파일, 민 스퀘어 에러를 쓴다. 이거 줄여서 MSE 이렇게 써도 돼요. 같아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아까는 그 SGD를 썼는데 이제 아담을 쓰고 그 러닝 레이트를 매개 변수로 줄 수가 있어요. 러닝 레이트를 0.001로 했고 그 매트릭은 그 손실함수 줄여나가는 건 이제 에큐러시로 해라. 뭐 이렇게 지정을 했고 이 매트릭은 저거네요. 우리 그 학습을 하는 도중에 이 에큐러시를 출력을 해라.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트 함수를 써가지고 학습을 실제하고 이때 이제 X 트레인, Y 트레인에서 이제 그 훈련 집합을 줬고 배치 사이즈 이 미니 배치 크기예요. 128로 했고 여기 이제 비교적 큰 128을 준 이유는 그 엠리스트는 6만 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교적 지금까지 써왔던 것보다 크니까 배치 사이즈를 128로 줬고 여러분이 한 256 이렇게 줘도 아마 비슷한 성능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 에폭을 30번만 반복을 해라. 그 베리데이션 데이터는 X 테스트, Y 테스트를 써라. 이 에폭을 반복을 할 때마다 그때 그 성능을 측정을 해서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데 그때 그 X 테스트, Y 테스트를 가지고 그 검증을 해봐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mlp.fit 함수를 호출하면서 그 학습 fit 함수의 결과를 히스트라는 데 저장을 해놨어요. 히트라는 객체에다가. 그러면 학습을 마치고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가 있는데 그게 이제 히스트라는 객체 속에 저장이 돼요. 이 히스트라는 객체가 가진 정보를 가지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출력을 해볼 수가 있죠. 이런 그 그래프 학습 도중에 어떻게 그 변화가 있었는지 이걸 출력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리딕트 가지고 해볼 수도 있고 이벨루에이트 가지고도 해볼 수 있는데 프리딕트는 개별 그 샘플들을 인식을 해가지고 결과를 알려주는 애고 이벨루에이트는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에큐러시 이런 걸 재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프리딕트 대신에 이제 이벨루에이트를 썼고 X 테스트, Y 테스트, 테스트 데이터를 주고 그 에큐러시를 정확률을 측정해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RES라는 객체에다 집어넣고 그 RES 객체에 그 1번 인덱스를 가리키는데
그 정확률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RDS 1하고 이제 100을 곱해서 퍼센트로 바꿔 출력을 했죠. 그랬더니 이것은 이 피트 함수가 버보스2 출력 형태를 2로 뒀죠. 2라는 형태에 따라서 이제 그 출력 뭐 1번의 폭, 2번의 폭 해서 이제 쭉쭉쭉쭉 하고 이제 30번의 폭 이렇게 그래가지고 매번 폭마다 로스 펑션, 그럼 이건 트레인 데이터에 대한 액큐러시, 그다음 이것은 아까 우리가 그 여기 그 베리데이션을 X 테스트, Y 테스트로 줬죠. 피트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정은 그 베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한 로스 펑션, 그다음에 액큐러시. 액큐러시가 91%에서 94%, 97%까지 갔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벨리에이트 가지고 정확률을 측정한 거 보면 97.65% 정도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7B 프로그램인데, 여기는 이제 그 5-7A, 방금 전에 봤던 이 프로그램에 이제 바로 이어서, 여기가 이제 30번까지 행인데, 이제 31행부터 이제 쭉 하는데, 여기서는 그, 아까 우리가 그, 요 히스트에 학습하는 이 피트라는 함수가 그 넘겨준 그 정보를 히스트에다 저장을 해놨죠. 그래서 이 히스트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matplot lib.pyplot을 이제 그 PLT로 임포트를 하고요. 그냥 plt.plot 그러면 그래프가 딱 그려져요. 그래서 이제 그 이 히스트가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라는 그 변수의 accuracy, 얘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에 대한 accuracy예요. 그 다음에 플롯 해가지고 또 하나를 그려라. 그러면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한 accuracy예요.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에 대한 accuracy,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한 accuracy. 그 다음에 그래프의 타이틀은 모델 accuracy, Y축은 accuracy라고 그 이름 붙이고, X축은 에폭이라고 붙이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두 개니까 그 그래프를 하나는 트레인, 하나는 밸리데이션이라고 그 이름 붙여서 리전드를 붙여주고, 그 리전드는 그 그래프의 어퍼 레프트, 왼쪽 위에다가 붙여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리드를 점선으로 이렇게 겹쳐서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PLT 쇼 해가지고 그래프를 완성해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리전드가 트레인 베리데이션 해가지고 어퍼 레프트 쪽에 돼 있고, 여기 이제 하늘색이 트레인이고, 그 주황색이 베리데이션이고, 그리고 플롯에 의해서 이제 주황색 그래프, 아니 그 하늘색 그래프, 주황색 그래프가 그려졌죠. 이 플롯 34행, 35행에 따라서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36, 37, 38행에 의해서 여기 이제 모델 레큐리시라는 그래프의 타이틀, 여기 이제 Y 레이블, 여기 이제 X 레이블 이렇게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리전드 39행에 의해서 이거 이제 트레인 베리데이션 해가지고 왼 어퍼 레프트에 리전드가 붙었고요. 이 리전드라는 것은 이 그래프가 뭘 뜻하는지 그 이름 같은 걸 설명하는 걸 보통 우리가 리전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그리드 이거 40행 때문에 여기 이제 이게 점선이 아니네요. 그 얇은 이제 실선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그리드를 그려줬죠. 아마도 여러분 이제 그리드 오면서 여기다 이제 무슨 매개변수 같은 거 주면 여러분이 원하는 뭐 점선이나 이런 걸로 또 그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하면 되고요. 혹시 그리드에 점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찾아보세요. 구글 찾아보면 쉽게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제 PLT 쇼 딱 할 때 이 순간에 이 그래프가 완성돼 가지고 이제 화면에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 오른쪽 그림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건데 이제 히스토리에서 벨로스 하면 그 로스 펑션에 대한 그래프가 그려져요. 여기 이제 34, 35형에서는 액큐러시를 그렸고 44, 45형에서는 이제 로스 펑션을 그린 거예요.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로스 펑션은 점점 줄죠. 에러가 줄어든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액큐러시는 정확률은 점점 좋아지고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이 굉장히 재밌는 텐서플로우 프로그래밍을 이제 해봤어요. 단 딥러닝에서는 그 다층 퍼셉트론보다는 6장에서 배우는 컨볼루션 신경망을 훨씬 많이 써요. 근데 6장 가면 여러분이 훨씬 높은 성능으로 엠니스트를 맞추는 그런 프로그래밍, 훨씬 재밌는 프로그래밍 해볼 텐데, 다층 퍼셉트론도 그 지금도 의미 있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밌는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봤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지금 이 노트는 그 매트플로립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 이제 인공지능을 하다 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를 많이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각화를 해봐야 이 지금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또는 피처가 도대체 어떻게 추출이 되지? 뭐 이런 것도 들여다볼 수 있고 그러거든요. 매트플로립을 하나의 도구로 잘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책에는 부록 B에 한 10쪽 정도로 해서 간단한 튜토리얼 문서를 제공을 해요. 여러분이 그 한 10쪽짜리 정도를 보고 이해를 하면 이 책에 있는 그 그림 그리는 것은 대부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매트플로립을 제대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면 돼요. 다 무료예요. 단 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데, 여러분이 그 영어가 부담스러운 사람은 한글판 책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그런 책을 구입을 한다든지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엠니스트 가지고 했는데 그 패션 엠니스트 가지고 좀 한번 해보자. 패션 엠니스트는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엠니스트도 정말 비슷해요. 클래스가 10개고 훈련 집합 6만 자, 테스트 집합 10,000자. 그 다음에 샘플도 28 by 28. 똑같아요. 맵도 똑같아요. 단지 원래 0, 1, 2, 3, 4, 9까지 숫자 패턴이 들어있던 게 이런 어떤 패션 패턴으로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티셔츠, 그 다음 두 번째가 바지죠. 크라우저, 세 번째가 풀오버, 그 다음 드레스, 마지막이 뭡니까? 앵클 부츠 이렇게 해가지고 10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그 코드를 보기 전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상상을 할 때는 디자인 패턴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맴돌아야 돼요. 자, 어느 부분은 바뀌고 어느 부분은 안 바뀔까? 자, 이 부분 엠리스트가 패션 엠리스트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거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 시퀀셜, 댄스, 아담 그대로 써도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데이터를 그 변환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그 입력층의 노드 개수, 은닉층의 노드 개수, 출력층의 노드 개수 바꿔도 되겠죠. 근데 그냥 쓰자. 똑같은 걸 써보자. 굳이 바꿀 이유가 지금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시퀀셜 함수를 호출해서 객체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add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댄스층을 쌓는 거. add라는 함수 호출해서 댄스층 쌓는 거. 그 다음에 타넷치 그대로 쓰자. 랜덤 그대로 쓰자. 지로스 그대로 쓰자. 컴파일 로스 펑션 MSE 그대로 쓰자. 옵티마이즈 아담 그대로 쓰자.
뭐 매트릭도 그대로 두자. 피트 함수 X트램 Y트램. 배치 사이즈 그대로 F폭 30. 뭐 그대로 써도 돼요. 그래서 다른 거 건드리지 말고 꼭 필요한 데만 한다고 그러면, 자, 신경망을 학습하는 이 부분 그대로 둬도 될 것 같아요. 예측하는 것도 그대로 둬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경망 구조 설계하는 것도 그대로 두면 될 것 같고, 단지 데이터를 변환하는 부분, 데이터를 읽어오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삼행에서 데이터셋에 관련된 이 부분, 데이터셋을 읽어오고 변환하는 부분만 좀 신경 쓰면 되겠구나.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돼요. 이런 것들이요. 즉 디자인 패턴이 여러분 머릿속에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이런 거에 쓰라고 부여가 됐어요. 자, 그러면 거의 그대로예요. 자, 여기를 이제 그 패션 앰니스트라고 하면 돼요. 이것은 텐서플로우 케라스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패션 앰니스트는 패션 앰니스트라고 이렇게 써놔야 돼요. 여기 똑같고, 그 다음 패션 앰니스트 로드 데이터, 패션 앰니스트 로드 데이터.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심지어 이 그래프 그리는 부분도 똑같아요. 즉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요거하고 요거만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변환하는 것도 똑같아요. 앰니스트하고 패션 앰니스트를 똑같은 형태의 데이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10행에서 16행도 그대로 써도 돼요. 그래서 3행하고 10행만 바꾸고 나머지는 똑같이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그 정확률이 89.25%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런 그 애큐러시 곡선, 로스 펑션 곡선 이런 것들 만들어졌고요. 89.25%인 거 보면 이게 이제 그 필기 숫자보다 조금 어려운 데이터,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데이터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죠. (48분이) 됐네요. 자, 이번 교시는 이걸로 마칠게요.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